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관련해가지고 김영철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나은행의 김영철 세무사라고 합니다. 네, 하나은행에서 지금 상속증여센터, 네, PB센터죠. 네, 우리가 흔히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 네, 거기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네, 특히 어떻게 보면 건강보험료는 세금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세금은 아니지만 매달 납부를 해야 되니까 이런 걸 보고 이제 준조세라고 맞습니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세무사님들한테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네. 제 세무대리인한테 건보료 관련해서 처음에 질문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렇군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 고민 중이신 거 풀어드린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우리 세무사님 소개만 좀 드리고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자, 김영철 세무사님이시고요. 은행 자산관리그룹 세무사를 하셨는데 원래는 세무사 자격시험 하시고 하나은행에서 계속 근무를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래 근무하셨다고. 약 15년 동안 은행하고 지주에서 근무했습니다. 하나은행이 있고 거기 하나은행이 그 지주사잖아요. 네네, 거기 그렇죠. 지주사에서. 아,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지주사를 좀 어떤 그 에이스들만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을 잘하시는 분들만 가는 걸로. 저는 운 좋게 가게 돼가지고 그냥. 네, 너무 겸손하신 것 같습니다. 네, 세무사 업무 하셨고 은행 재무기획부 지주그룹세무 총괄 이거 보세요. 연결법인세 이거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가지고 이제 은행 PB 분들, VIP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상담도 하시고. 이런 건보료라든지 재산세제 이쪽으로 많이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룹 세무조사, 구조개편 이런 세무자문, 특히 국제조세.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국제조세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좀 공부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맞습니다. 국력도 커지면서. 네.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영철 세무사님께서 여러분들을 궁금해하시는 건보료에 대해서 설명 주신다고 하니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건강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에는 세 가지 캐릭터가 있습니다. 네. 우선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가 있습니다. 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그리고 그 근로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피부양자라고 하고 그 외의 모든 사람을 지역가입자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없는 개념이니까 이 부분을 좀 알고 지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끔가다 헷갈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있으니까 건보료 안 내는 피부양자 되는 거 아니냐. 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 그거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 피부양자는 저기 그림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직장 가입자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다. 네. 네. 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데 네. 흔히 요즘 말로 내돈내산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내가 보험료를 내고 이 보험 혜택을 내가 누리는 자를 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라고 구분 지으면 될 것 같고 네. 피부양자 같은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부터 후원이나 협찬을 받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후원이나 협찬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이 있는데 그 자격 요건인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이 있습니다. 이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피부양자로 유지가 될 수가 있고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네. 네. 이렇게 건강보험에는 세 가지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 위치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네, 괜찮습니다. 이어서 워밍업 개념으로 네. 세법상 소득과 보험료 산정할 때 반영하는 소득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조금 반대로 되어 있어요. 네. 세법상 소득에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소득으로서 보험료 산정할 때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니까 요거는 무시하시고 지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합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합소득 중에 종합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으로 구분이 됩니다. 종합과세소득이라는 것은 2천만 원 초과하는 금융소득과 사업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공적연금, 1,200만 원 초과하는 사적연금, 300만 원 초과하는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가 됩니다. 네. 그리고 분리과세 소득으로는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과 주택임대소득,
1200만 원 이하의 사적연금 소득, 그 다음에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 이렇게 세법상 소득에 대한 개념이 분리가 됩니다. 보험료 산정할 시 반영하는 소득에는 네. 기본적으로 종합과세 소득이 포함되는데 종합과세 소득에서 추가되는 소득이 1천만 원 초과하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포함되고 네. 2천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이 포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사적연금소득은 아예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에서는 필요경비가 공제가 됩니다. 네. 그리고 보험료 소득에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소득평가율을 50%로 해서 소득을 낮게 보는 것입니다. 네. 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 표로 요약을 한 것입니다. 네. 세법상 소득은 다 따라왔을 것 같긴 한데 네. 보험료 산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되게 저희 은행의 PB분들 그리고 손님분들도 되게 혼란스러워 하셔서 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네. 기본적으로 종합과세 소득이 보험료 산정할 때 소득에 포함되는데 네. 그 중에서 1,000만 원 초과하는 분리과세 금융소득도 포함이 되고 네.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도 포함이 된다. 그리고 사적연금소득은 아예 제외가 된다. 네. 그리고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로 공제가 되는 것이며 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만 소득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근로와 연금은 50%만 본다. 네네네. 네네네.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퇴직하고 양도는 아예 빠져버리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원래 금융투자소득이 원래 도입되면은 이 부분에 이제 들어올 그렇죠. 뻔했는데 이제 네. 2년 유예가 돼서 네. 이제 2년 지나면은 아마 이쪽에 하나 더 생길 것 같습니다. 네네. 이렇게 워밍업을 해봤고, 네. 그 다음에 어느 소득이 보험료 산정할 때 반영이 되는지 알아보면 매년 5월 국세청에 신고된 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초로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 2021년도 기속소득에 대해서는 2022년도 확정이 되고 네. 그 소득에 대한 데이터가 건보공단에 통보가 되면 건보공단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1년도 거를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를 하잖아요. 네네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니까. 네. 그러면 그 5월 달에 신고가 되면 그게 이제 곧바로 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를 하는 거죠. 국세청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서 그걸 받고 뭐 이것저것 작업한 다음에 그 당해 연도 11월부터 네네. 적용이 되고 그게 그 다음 연도 10월까지 1년 이렇게 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2021년도 기속소득으로 지금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네. 거의 한 2년 정도 지나야 되는 거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귀속이 다른 소득에 대해서 보험료 산정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각 캐릭터별로 실제 보험료가 어떻게 부과되는지를 알아보면은 우선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저와 같은 사람들이죠. 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직장가입자로 부과가 되는데 보험료 산정 기준은 가입자별로 부과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입자별로. 네. 가입자별로 월급에 대해서 7.09%로 부과를 하는데 이때는 회사와 개인이 반반 부담을 해서 회사가 징수해서 납부해 줍니다. 네. 그리고 월급에 다른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 초과되면은 그 월 소득의 7.09%를 개인이 전체 부담해서 공단이 부가고지에서 납부하게 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거는 이제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있을 때잖아요.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없는 사람은 그냥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렇죠. 없는 사람은 신경을 안 쓰면 되는데 이제 저희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 월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기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그러면 저 월 소득 이제 월급 말고 다른 소득 해서 그 건보를 내면 저기 쓰여 있긴 한데 공단이 부가 고지에서 납부한다고 하니까 그냥 저 개인한테 따로 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따로 갑니다. 회사에 알려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회사에서 따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돈 많이 버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어서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외의 모든 자를 네. 가리킵니다. 통상 뭐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들 그리고 그렇죠. 여기에서 근로자 없는 1인 사장님들도 지역가입자입니다. 만약에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그 사업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고용을 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용주니까. 예, 예. 앞서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산정 기준이 가입자별로 부과를 되는데 지역가입자는 세대별로 부과된다라는 거에 부과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대별로. 네. 합산이 된다라는 거죠. 네네네. 네. 그리고 보험료 부과 요소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를 세 가지 섹터로 나눠가지고 부과하게끔 되어 있는데 소득은 직장가입자처럼 동일하게 7.09%, 네. 그리고 재산은 재산세 과표에서 5천만 원을 일괄공제해서 그 일괄공제한 등급가액의 208.4원. 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 이상 자동차에 대해서 208.4원이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 숫자까지를 뭐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저게 이제 좀 쇼킹하네요. 세대별 부과.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집에 뭐 4인 식구인데 네. 엄마 아빠가 그냥 자영업을 해요. 네, 그리고 뭐 직원도 없어. 네. 그럼 밑에 자녀들 네. 그리고 본인들 둘 해가지고 전부 다 그냥 지역가입자 세대별에서 부과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줄이는지는 뒤에 나오죠? 네. 네, 좀 기다려보세요. 네. 피부양자.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장 가입자가 후원이나 협찬에 의해서 살아가는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이분들은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을 해주는 게 아니라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저게 이제 중요하긴 네,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네. 자격 요건에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이 있는데 네네. 소득 요건에는 연간 2천만 원 이하가 원칙입니다. 2천만 원 이하가 되어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게 소득 요건이니까 경비를 빼기 전인가요? 뺀 후인가요? 뺀 후입니다. 자, 뺀 후다. 네네네. 네, 경비를 빼고 나서 2천이 안 넘으면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예외적으로 2천만 원에 미달하더라도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아, 네,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분은 500만 원까지, 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1원이라도 발생이 되면 소득 요건을 충족을 못합니다. 자, 정리하면은 2천만 원 이하긴 한데 사업자 등록증을 내가 냈다. 네, 그래서 1원이라도 발생을 해서 세금을 낸다. 네, 왜냐면 비용을 뺀 금액이니까. 네. 그럼 곧바로 탈락. 네, 맞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다. 네. 그러면 500만 원까지는 봐주는 거네. 네, 500만 원까지는 소득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근데 여기 예외가 또 있죠. 네,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네, 맞습니다. 주택임대 말씀해 사업자가 주시죠. 또 있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는 2천만 원 이하이더라도 포함이 됩니다. 2천만 원 이하이더라도 네. 단 1원만 있어도 사업자 등록 없어도 네. 탈락. 네, 네. 아, 저 그거 보고 너무 짜증났어요. 네, 시행규칙 네, 보고. 네, 아유, 참. 네. 네. 이게 뭐 주택 이게 임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뭐 좀 더 내라라는 걸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상가 같은 일반인들은 어차피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예. 저기 원칙대로 그냥 네, 가는 거고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재산 증식을 잘해서 이제는 건강보험을 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시스님께서도 이제 네. 이거를 회피하려면은 결국에는 네, 그쵸. 뭐 직장가입자가 되라. 그렇죠. 직장가입자 라는, 돼야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재산 요건에는 네.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 이하이거나 네. 재산세 과표가 5억 4천부터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때는 소득 요건 1천만 원이 더 있습니다. 아, 저 아까 왼쪽 2천이 이제 1,000으로 내려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재산이 있기 때문에 요만큼 네. 좀 내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과표가 9억을 넘었다. 네. 그러면 탈락이죠. 아예 탈락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재산세 과표가 9억이다 그러면은 역산해보면 시가가 한 21억 네. 대충 나옵니다. 네. 공정시장가격 비율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하기 때문에. 예. 네. 야, 그래서 이제 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 두 개를 이렇게 해야 되고 저 중에 하나라도 이제 유배가 되면은 유예가 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돼서 바로 이제 그렇죠.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아까 이제 재산세 과표 9억 넘어서 부동산을 갖고 자산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 네. 뭐 자동차 네. 다 그냥 들어가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미리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게 지역가입자로 네. 부과가 되면은 네. 뭐 이렇게 합산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이게 되게 이제 큰 부담인 거죠. 그렇죠. 네. 게다가 전부 다 부담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우.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네네네. 피부양자 판단 시에는 개인별로 판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개인별로. 네네. 네. 그런데 부부는 한 명이라도 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네. 그러면은 모두가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 되게 무섭죠. 저거 몰랐는데? 네네네네. 아니, 그러면 잘 봐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아들이 회사를 다니고 네. 이제 그 밑에 이제 직장 가입자 밑에 이제가 피부양자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두 부모님을 피부양자로서 모시고 있었다. 네네. 근데 그 중에 뭐 한 분 예를 들어서 뭐 네. 어머님이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서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임대소득이 발생을 하든 네. 아니면 재산세 과표가 9억을 넘든 해가지고 네. 피부양자가 박탈이 됐다. 네. 그럼 아빠까지 끌고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이게 결국에는 부양 의무가 이제 네. 자식이 아니라 이제 소득이 있는 사람한테 이제 가야 된다. 배우자가 해라. 네,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좀 이거 원래 있었습니까? 원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강화가 기존에 3,400에서 네, 맞아요. 2,000으로 네. 다운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이 돼서 3,400 전에는 7,200이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예. 너무 점점 이게 강화가 돼가지고 최근에 네. 뭐 이쪽 복지부에서는 20만 명 정도가 네. 피부양자에서 뭐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실제 보니까 한 35만 명 가까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보면 항상 예측이 틀리더라고요. 네. 근데 틀린 게 20만에서 뭐 10만이 아니라 항상 더 많어. 네, 맞습니다. 그게 너무 짜증나. 네. 그리고 이거와 좀 비교할 부분은 네. 재산 요건 판단할 때는 네. 미충족한 사람만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부부 중에 어느 한 사람만 박탈되면은 한 사람은 여전히 피부양자가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득과는 좀 소득하고 좀 다르네요. 네, 소득하고 재산. 그럼 아까 제가 예를 든 거는 좀 잘못 들었네. 재산으로 해가지고 박탈되는 경우에는 그래도 나머지는 남을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도 약간은 좀 봐주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쇼킹합니다. 네. 네. 이 캐릭터를 정리한 표입니다. 네. 한 번만 다시 정리해 보면은 일단은 요 자격 요건, 네. 자격 요건이 없는 거는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내돈 내산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냥 내가 보험료를 내고 내가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네. 뭐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피부양자는 자격 요건이 있는 게 내 돈으로 내는 게 아니라 직장 가입자의 후원이나 협찬을 받아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있는 것이고 네. 이렇게 구분을 지으면 되고 그렇다면은 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주체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직장 가입자는 가입자별로 부과를 하는 것이고 네. 월급에다가는 7.09%. 이게 약간의 오타가 있는데. 네, 앞에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니까요. 네. 이건 작년 기준이었습니다. 네. 월급에 대해서 7.09%로 회사와 개인이 반반 부담한다라는 거. 그리고 네. 월급 위에 다른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그 월 소득의 7.09%로 개인이 전체 부담한다라는 거. 그리고 지역가입자는 세대별로 부과한다라는 게 큰 차이가 있고 소득에 대해서 7.09%, 재산, 자동차는 208.4원으로 이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부양자는 뭐 보험료 산정 기준이 없는 거죠.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격 요건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이 있고 기본적으로 연간 2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예외적으로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좀 더 까다롭다. 그리고 재산 요건은 재산세 과표 5억 4천 이하 5억 4천부터 9억 이하는 소득이 하나가 더 추가된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나서 저희 은행의 PB분들한테 이런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이렇게 Q&A로 한번 해봤더니 이 네. 강의를 듣고 나서 이 답지를 다 맞추시더라고요. 네, 좋네요. 네, 잘 들었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부러운 캐릭터는 네. 3번과 8번이 아닐까. 3번하고 8번. 네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자, 3번. 네. 창업 후 사업이 번창해서 1인 사업가가 직원을 신규로 채용해서 그 직원에게 4대 보험을 가입시켜줬다. 네. 그 그러면 사장님은 직장 가입자. 왜냐하면 우리가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주, 네네. 사용자, 네. 그러니까 사장님, 흔히 네. 말하는 그 사람도 들어가니까. 네. 근데 저 직원이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예상 못하고 있습니다. 속상해. 야, 물론 주변에. 네네. 그래서 이제 8번. 네, 8번.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퇴직을 하면 한 명은 근로자, 또 한 명은 직원 고용해서 커피숍을 창업하는 경우. 네. 이거 괜찮다. 그쵸?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창업자도 결국엔 직장 가입자다. 3번하고 이제 동일한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부부가 커피숍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아내 명의로 창업을 하고 네네. 남편은 고용을 시킨 거예요. 네. 아. 근데 부부가 커피 하루 종일 같이 싸움이 좀 많이 보면은 나겠죠. 안 좋을 수 있어요. 네. 안 좋을 수 있어요. 어쨌든 네. 여러분들 보시면서 스스로 한번 좀 테스트를 해보셔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쭉 각 캐릭터별로 설명을 드렸고, 네. 이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모의 계산.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자기의 보험료가 얼마나 될 거냐라고 하는데, 실제 저희가 계산할 때는 이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서 한번 계산을 해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네. 보험료 조회납부, 보험료 계산기가 있는데 여기에 네. 들어가 보면은 네. 여기에서 뭐 직장보험료 모의 계산하기, 지역보험료 모의 계산하기 네. 이런 거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각각의 뭐 소득이라든지 재산, 자동차 네. 뭐 이런 어떤 정보들을 투입하고 계산하기를 해보면은 네. 매월 본인의 예상 보험료가 산출이 됩니다. 아, 이게 그래도 꽤 정확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스마트폰에 어플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손쉽게도 조회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입력값을 잘 넣어줘야 되는데 이제 뭐 대략적인 걸 확인할 때는 좀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좋고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여기 그 고객센터가 있어요.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면 잘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뭐 정확한 보험료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어떤 자산관리 쪽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뭐 저희 뭐 세무사님 계시는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뭐 이렇게 참고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까지인가요? 네, 여기까지 제가 전체적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어떤 부가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오늘 너무 좋고요. 그러면 우리 세무사님 보시기에는 일단 우리가 그 직장 가입자가 유리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반반씩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좀 우리 건보료를 좀 그래도 줄이려면은 직장 가입자를 유지하는 게 유리한 거죠? 그렇죠. 반반씩 부담한다라는 게 회사 반, 본인 반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뭐 회사를 다니거나 아니면 아까 우리 사례에서도 봤지만 직원을 고용을 하거나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외에 다른 좀 뭐 할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일단 재산이다. 재산도 있으면은 뭐 이렇게 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PB관계에서 박탈되는 기준이 재산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사람만 박탈이 되기 때문에 재산은 한쪽으로 좀 모는 것도 좀 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약간 과표 9억이 넘지 않게끔 분산을 해가지고 그렇게만 하면은 설령 한 명이 9억 넘는데도 그 사람만 박탈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때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을 해가지고 월세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오피스텔 자체에 대한 재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월세를 받으니까 이거는 사업소득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박탈되면 양쪽 다 나가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차라리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그럼 오피스텔을 해보니까 내가 잘해. 월세 30만 원씩 해서 10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박탈이 되겠죠? 박탈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 10개를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직원 한 명 쓰는 거죠. 그 방법도 있겠네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사장님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사장님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뭐 청소도 좀 하고, 뭐 형광등 좀 바꾸는 거 바꾸고.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역시 스스님 대단하십니다. 아니요, 이게 좀 뭔가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이거 정리하는 이게 너무 좋았고, 저도 몰랐던 거 배워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사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 불러주시면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더 우리 건보료 관련돼서 궁금하신 거는 댓글 남겨주시고요. 우리 또 제 주변에 여기 세무사님 포함해서 또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이런 것도 좀 더 궁금해요, 알고 싶어요. 특히 이제 실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내용도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네.